이번 연휴 동안에 설 연휴가 이제 한 열흘 가까이 되는데 7일, 8일, 9일 막 이렇게 되는데 연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력을 좀 세워서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절에서 한 3시간, 5시간씩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갖는 것도 좋아요. 일주일 하기 어려우면 3일 동안, 3일 정도는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에 흠뻑 빠져봐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도 좋죠. 집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언하고 날 건들지 마. 나는 며칠 동안, 3일 동안 또는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는,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의 자유는 어떻게 얻는 걸까? 마음의 자유는, 마음이라는 것은 108개의 마음이 서로 연합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108가지 번뇌죠. 108가지 번뇌가 다 모여져 있으면 이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108가지 번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이것이 마음이잖아요. 108번뇌가. 근데 이 108번뇌를 다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해야지 진정한 마음의 자유가 와요. 여기서 소멸이라는 것은 소멸이라는 것은 없앤다라는 것보다도 이 108번뇌의 자유, 이것은 108번뇌를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이게 자유인 거예요. 소멸해서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번뇌망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번뇌망상 안 한다는 자체가 내가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생각은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생각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고 싶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8번뇌를 소멸한다는 것은 자유자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고 흔들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근데 이 108번뇌를 어떻게 해서 내 마음대로 하냐?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으로 설명하셨는데 바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기술로 이거를 108번뇌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 밥을 하려면 우리가 쌀을 씻어야 되잖아요. 쌀을 씻어서 이 밥통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떼야 되잖아. 불을 떼서 일정한 시간을 하면 되는데 그게 불을 떼서 일정한 시간 하면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불인 거야. 불과 시간이야. 불을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했더니 이게 밥이 돼. 마찬가지로 108번뇌가 자유자재로 된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해서 그러면 108번뇌를 자유자재로 하는데 그럼 밥을 다 삶아버리면 뜨거운 불로 너무 세게 해버리면 타잖아요. 밥이 타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또 적게 하면 설익어서 막 씹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자비와 지혜로, 자비와 이 지혜, 이것도 번뇌 중에 하나예요. 자비라는 번뇌, 지혜라는 번뇌. 이 자비라는 번뇌, 지혜라는 번뇌가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이 사마타, 관세음보살, 윗바사나, 무상과 공무아를 관찰하는 이런 것들을 했더니 자비와 지혜의 정도가 높아지더라. 그러면 이게 잘 익은 밥인 거죠. 자유자재로 됐다라는 거예요. 자비와 지혜를 내니까 화라는 번뇌가 내 자유롭게 화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일부러 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잖아요. 화가 자꾸 나. 그건 아직 이렇게 번뇌를 자유자재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도 조절할 수 있더라. 욕심도. 어리석음도. 그래 이런 것들은 자비와 지혜로 그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죠. 밥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맛을 보면 딱 알듯이 자비와 지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만 보면
우리가 이제 번뇌, 108번뇌, 슬픔도 있고 놀람도 있고 공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많은 108가지 번뇌들은 가만 보면 소멸해서 없애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슬픔을 없애봐요. 슬픔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필수 감정 중에 하나예요. 슬픔이라는 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깔깔깔깔 웃으면서 다녀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슬픈 거죠, 당연히. 놀라는 것은 호랑이 나타나면 놀라는 거지, 무섭고.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화들짝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놀라잖아. 놀라는 거, 놀라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런 것들 우리가 108번뇌인데 이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게도 슬픔이 있어요. 내게도 무서움이 있어요. 내게도 아픔이 있어요. 이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뇌는 가만 보면 모두 다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아. 시기, 질투 진짜 나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시기, 질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죠. 돈도 열심히 벌고. 시기, 질투가 있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돼요. 올바른 시기, 올바른 질투가 필요하죠. 그래서 108번뇌가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 108가지, 108개의 주민. 우리 마음에는 108개의 주민이 살고 108명의 주민이 있어. 이 주민은 108개의 주민은 누구는 시기요, 누구는 질투요, 누구는 슬픔이요, 누구는 놀라며, 누구는 공포야. 이름들이 다 각각 있는데 그 중에 자비도 있고 지혜도 있어. 자비와 지혜가 촌장이야. 108명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촌장은 지혜와 자비라고. 그렇지만 촌장만 중요하냐? 아니지. 놀람이라는, 시기라는, 질투라는 이 주민도 중요한 거예요. 꼭 있어야 될 필수 주민들이에요. 근데 자비와 지혜가 촌장이 되어서 잘 다스려서 서로 화합시키고 해야 되는데 서로 화합시키려면 상대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 시기, 난 널 사랑해. 질투, 난 널 사랑해. 자비와 지혜가 시기, 질투를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해줘야 되죠. 그래서 108명이 한 명 한 명을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민주죠, 민주. 108명의 주민들이 모두 다 주인이 되는,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소중해. 그래서 민이 소중한 거예요, 민주. 주인이 되는, 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것이죠. 사실 이 민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민주주의 그러지, 옛날에는 민보다는 인, 사람. 사람이 더 높은 말, 사람. 하는 사람, 변호인, 변호인, 또, 등등의 인, 농민, 어민. 옛날에는 좀, 민은 좀 하류 계층들을 민이라고 부르고, 중류를 인이라고, 사람 인자를 붙여서 변호인, 인, 무슨 인, 이렇게 붙이고 했는데, 그런데, 그럼 인주주의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 이렇게 된 거는, 이게 사실 좀, 국민이 주인 되는 이런 게 옛날에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왕이 주인이지. 주권은 누가 있냐? 조선시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정조, 영조 같이 이씨,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시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 나갈 수 있는데, 가만 보면, 그러면 이 세계에 민주화된 곳은 정말 많은가? 이렇게 했을 때 민주화된 나라는 별로 없어. 가만 보면 민주화된 나라보다 독재나 아니면 내전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엄숙한 종교적인 이런 거에 지배받는 나라가 훨씬 더 많죠. 가만 보면 선진국은 민주주의인 경우가 많아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그 아시아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 대만 정도. 그 이외에는 민주주의라 하기가 좀 애매하죠. 인도는 민주주의일까? 제도는 민주주의인데 인도는 민주주의적 제도를 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인식이나 정치적 부패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 불안한 민주주의, 아직 갖춰지지 않은 민주주의, 좀 덜 떨어진.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별로 좋지 않아. 싱가포르는 민주주의이긴 한데 좀 법이 너무 세. 그래서 완전한 민주주의가 좀 어려워요. 다른 나라들, 뭐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인가? 이거 좀 그래요. 독재가 많이 있죠. 필리핀도 이게 민주주의인가? 안 그래. 가만 보면 좀 그 이머징 국가에서 좀 덜 떨어진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이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은 그러면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 맞긴 한데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적인 이런 것이 조금, 우리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가장 이제 그 우리의 표본처럼 여기지만 민주적 제도는 미국도 불안하기 우리가 더 안정이 돼 있다니까, 민주주의적이라는 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독재 또는 내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독재나 내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민주주의는 어떻게 일어나고 독재나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조금 전에 민주주의의 방식은 얘기했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라는 거죠. 정치인은 우리가 고용하는 고용자다. 대통령을 고용하는 거, 대통령 모시는 거 아니에요. 고용하는 거. 근데 이제 독재적 사고, 또 내전을 일으키고, 내전이 뭐 빈번하거나 또는 왕조적 사고, 독재적 사고. 독재나 왕조는 비슷한 거거든요. 왕이 주권을 갖고 있고, 독재도 독재자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이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 있죠.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 나라는 따로 배우지 않아도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민주주의적 교육을 받는다고.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민주주의적 교육을 받았을까? 저는 좀 약간 받았죠, 저는 70년대에 태어나서 못 받았네. 예, 초등학교 다닐 때가 군사 독재 시절이었으니까. 그래도 뭐 교육에는 독재를 가르치진 않은 것 같은데, 체제는 독재였지만. 우리나라는 87년 이후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87년 이전에는 이제 군사 독재, 그 이전에는 자유당 시절에는 역시 이승만 독재,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서, 사실은 이 민주주의는 87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학문적으로 보면, 학문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가 자유가 없지는 않았지만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 50년대도 잘 살고 60년대도 잘 살고 70년대도 잘 살았는데 왜 스님은 뭐 그때를 독재라고 하시냐라는데, 예, 제가 저는 중국 여행을 참 좋아하거든요. 중국을 지금은 뭐 자주 못 가지만 황룡사 오기 전에는 중국에 몇 번 다니고 했어요. 다니는데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 이렇게 그렇게 뭐 북한처럼 그렇게 무서운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잘 수 있고 어디나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공산주의죠. 시민들은 잘 못 느껴요. 지금 중국의 이 인민들이 뭐 우리가 중국 공산체제라고 해서 불편한 게 뭐 있을까요? 안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시민들은 별로 모를 수 있어. 근데 제도는 공산주의야.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국민들은 이게 독재인지 독재인지 민주주의인지 잘 몰라. 새마을운동하고 하니까 민주주의 같잖아요. 그렇지만 제도는 독재였었어요. 독재였었어.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독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기하게 발전했었던 거고, 다른 나라들은 독재하니까 발전이 안 돼. 내전을 하니까 더 발전이, 전쟁을 하면 더 안 되죠. 근데 민주주의, 어떻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 국가 또는 내전이 될까? 일단은 시민의 의식이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재 체제인가, 민주주의 체제인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발 좀 수행하세요. 번뇌를 다 끊으시고 마음 공부를 하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좀 마음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음 공부를 안 해요. 이 처절하게 수행하는 용맹정진하는 스님들은 왜 하겠어요? 내 마음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깨달음을 이룰 거야. 내 마음을 완성시킬 거야. 그래야지 발심이 되고 그래야지 용맹정진을 하는 거죠. 이 마음 상태로는 윤회를 건너갈 수가 없어. 이 마음은 완전하지 못해. 이 마음은 굉장히 병들어 있지. 그래야지 정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독재 체제가 뭔지 잘 모르고 또 왕조 체제가 뭔지 잘 모르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굳이 민주주의 그거 어디다 써? 그거에서 뭐해? 라고 하는데 좀 여기에 우리가 좀 이 독재로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는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재 시대에도 잘 살았거든요. 성장했거든. 특이한 나라였어요, 약간. 전 세계의 독재인데도 나라가 급속하게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만도 약간 그랬긴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말고는 급속하게 성장한 독재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독재들은 정말 난민으로 불려도 될 만큼이나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아프리카에 내전 벌어지고 시리아 내전 있고 그 말로 할 수 없죠. 그 아시아 국가에서도 내전 상황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들의 힘든 상황, 독재자들 이런 어떻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독재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덜한 것은 그때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70년대부터 해가지고 6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지어 전두환 시절에도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시대라고 하죠? 이 3조 호황인가?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가 호황이어서 엄청나게 발전했어. 거의 1년에 10%씩 계속 발전해서 전두환 시절에.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독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우리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지방에 사는 지역에 사는 우리들은 전두환 좋아해요. 경제 성장을 어마무시하게 이뤘잖아. 정치 체제는 독재였는지 몰라도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이 정치 체제가 중요한가? 지방에서는 별로 잘 못 느끼잖아.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 권력자들은 권력 나눠 먹기 지들이 다 했죠. 우리 시장 선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독재 시대 때는 하지 않았어요. 울산시장 언제부터 선거했죠? 90년대 중반부터 했나요? 90년대 중반부터 했나? 그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도지사 대통령이 임명 다 하고 대통령 임명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전국의 도지사, 시장, 거의 모든 걸 대통령이 다 임명했죠. 지금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대통령이 여전히 임명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여전히 커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고위 공무원을 7,000명을 임명을 할 수가 있다잖아요, 대통령이.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이제 그냥 모르고 살았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독재자들이 그렇게 심하게 독재를 하지 않고 국민들을 편하게,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해줄까, 이런 고민들을 독재자들이 했다는 거잖아. 그런데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나라의 독재자들은 국민들이 편안하기보다는 내가 권력을 얼마나 더 갖고 권력을 내 가족들이나 누구에게 나눠주는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우리는 독재자하면 김일성만 생각을 북한만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에 정말 북한 같은 나라가 많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2010년 이후로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발표됐어요. 2025년인 지금 민주주의는 점차로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가 점점 민주화되고 있는 거 아니었나? 시대가 지금 이 과학 문명의 시대니까 민주주의는 점차로 성장해온 것 같잖아. 18세기, 19세기 르네상스 이후로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보고서는 2010년 이후로는 민주주의가 성장하다 꺾였다라는 거죠. 조금 퇴보했다. 물론 이 퇴보에서 다시 언젠가는 다시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 더 성장할지는. 이 경제가 이렇게 엄청 번성하고 과학 문명이 이렇게까지, 심지어 전 세계 어디든지 핸드폰을 쓸 수가 있는데 AI로 다 검색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 독재가, 민주주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근데 보고서는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SNS 때문에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SNS를 하면 여기서 아프리카의 정보를 알고 여기서 남미의 정보를 아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거지? 이 세상 이해가 안 가네? 근데 SNS에 함정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정보라는 것이 우리의 뇌는 광범위한 사람보다는 나랑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만 접촉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커요. 저는 코드에 맞든 안 맞든 다 관심을 가지고 여기도 얘기 들어보고 싶고 저기도 알고 싶고 세상의 정보를 다 접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다스님 같지 않은 거예요. 관심 있고 내 코드에 맞고 이런 사람하고만 연락하고 그런 정보만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그리고 우리 뇌라는 것도 한쪽으로 이미 흘러져 있으면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AI가 알고리즘이 그것만 계속 뜨게 하는. 그래서 이 독재에 대한 이런 것만 계속 보면 계속 독재에 대한 알고리즘이 계속 나오고, 민주주의에 대한 것만 계속 민주주의, 북한 관련한 거 검색해서 찾아서 북한 거 열심히 보고 한 2편, 3편만 보면 그 다음부터 계속 북한 것들이 계속 뜨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알고리즘이나 또 어떤 SNS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 편향하게 만든다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민주주의를 이런 얘기를 하면 나처럼 이렇게 모든 국민이 다 국가의 나라의 주인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좌빨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좌빨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 아닐까, 민주주의가? 독재가 훌륭해? 민주주의가 훌륭해? 당연히 민주주의가 훌륭하지. 독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재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죠. 나라의 불안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져요. 왕조 정치, 독재 정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득권들에게는 유리해요.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독점하고 싶어 해요. 나만 독점하냐? 자식까지도 독점시키죠. 그래서 파시즘 이런 것들도
왜 히틀러가 왜 나타났겠어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다가 생기면서 우리 독일 사람들 아리안족이 독일인 민족이 이 게르만 민족이 제일 세상에서 제일 대단해. 우리 민족주의잖아. 민족주의가 파시즘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우리 게르만족이 최고인데 유대인은 약식이 질투심이 났나? 하여간 유럽 사람들은 옛날부터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너무 어쨌든 그래서 그 유대인은 인종 청소를 해야 돼. 다 죽여야 돼. 우리 민족 이외에는 다른 민족이 더 뛰어나서는 안 돼. 이런 거잖아요, 보면. 우리 민족이 세상을 지배해야 돼. 우월하니까. 근데 게르만족이라 하더라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뛰어난 사람 인종 종잣끼리 서로 결혼하고 거기서 아이 낳게 하고 또 그래서 그 지식인들끼리 서로 결혼해서 아이 낳게 하는 이런 게 파시즘. 히틀러가 주장하는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또 열광하고 우리 민족이 참 한민족, 배달의 민족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화합하게 하고 서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도를 넘어서면 파시즘이 되면서 이렇게 상대를 무시하고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우리가 잘 나가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게 이제 파시즘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득권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거죠. 독재도 역시 이런 권력을 우리가 가져야지 온 국민들이 가져? 말도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가 상황이 여러분들은 이제 뭐 뉴스 볼 때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에서도 농성하고 또 그냥 이제 시민들도 농성하고 이런 걸 보면 나라가 참 맨날 사람들이 지금 농성하고 저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렇게 농성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과격한 농성 말고 평화적 농성. 이 민주주의 자체는 저런 농성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광장에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싫어요.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좋아요.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독재 국가는 농성하면 어떻게 해요? 잡아 가두죠. 고문하고. 독재에서는 그렇게 농성할 수가 없어요. 또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또 전체주의화되면 역시 되지 못해요. 농성이라는 것은 희망이 있으니까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은 희망이 전혀 없으면 가서 하겠어요? 희망이 100%, 희망이 전혀 없어요. 0%, 10%라 해도 안 해. 하기가 어려워. 반대로 윤석열이 석방될 것 같으니까 석방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태극기 부대 열심히 하잖아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 그래서 그런 농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래도 뭔가 바뀔 수 있고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농성에서 폭동으로 가는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폭동은 그냥 폭동이 아니라 사상적 생각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 민주적 사상. 민주주의를 막 강조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또 독재가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내 것이 너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모였을 때 과격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왕조를 얘기도 하죠. 왕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5% 되려나 몇 프로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과연 왕조로 돌아가면 진짜 좋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왕조로 돌아가면 진짜 좋은가? 이건 도대체 참 이해가 잘 안 가. 왕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왕조로 돌아가면
기득권만 더 잘 되는 거잖아요. 왕조로 돌아간다는 게,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데,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일 거 아니에요. 그럼 30년, 40년 동안 정치를 내 마음대로 해봐요.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왜 다 망했는데, 왕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누구요? 공민왕도 얼마나 개혁 정치를 하고, 얼마나 훌륭해.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이상해지잖아. 오래를, 아무리 뛰어난 군주도 오래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왕조는 무조건 이거는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건데도 여전히 왕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미, 친미, 친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스님은 빨갱이, 반공도 파시즘이거든요. 반공주의. 이거 정치인들이 완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완전 이렇게 우리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 시절에 반공으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공산은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아니, 공산주의가 뭐 나쁜, 칼막스 얼마나 훌륭한 그런 이념인데 왜 그걸 싫어해?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기부에 가서 고문당하는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막시즘이 좋을 수도 있다. 나는 막시즘 마음에 들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반공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 중에 공산주의가 좋아요라는 사람들이 있나? 내 상식으로는 별로 이렇게 없을 것 같아. 북한하고 중국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 하지 않고 빨갱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놈 빨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 하도록 할까요? 그런 이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모두 다 이건 기득권에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가만 보면. 시민들이 만들지 않아요, 이거는.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파시즘 같이 어떤 무슨 이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보면. 여전히 지금도 뒤에서 그런 여론들을 만들어내요. 지금 이 시대에 8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렇다 해. 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워낙 그런 사이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을 추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도 빨갱이라는 말이 여전히 있고, 심지어 중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한대. 그런 말이 통해. 중국이 우리나라를 조종하고 점령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 중에 친중이 많아서 중국이 들어오길 바라는 사람이 많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 말이 되냐고. 친일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하는 거 보면 친일은 여전히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 우리 내부에 일본을 좋아해서 일본이 좀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 행사하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사실 이것도 과대 해석이기도 하죠. 몇몇 정책들이 일부 친일적인 정책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 좀 했다니까요. 우리 정치인 중에 지금 일본 스파이가 있나? 일본에서 보낸 스파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 자생한 일본 빠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나? 그렇게 의심될 만한 그런 정황들이 최근 2, 3년 동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그런 정황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일본을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중국이 어떻게 할 거다라는 정황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도 중국이 어떻게 할 거다 해서 친중파다. 저는 중국을 좋아는 합니다만 저 미국도 좋아하고 일본도 여행 가고 싶어요. 다 우리나라가 외교를 다 잘해서
그도 주변의 강대국들을 외교를 잘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기득권들은 그런 걸 만들어내요. 기득권 중에서 이 민주적 사고를 가지 않고 자기가 권력들을 독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언론을 장악하고 있거나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재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은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국민을 벌레로 보는 사람들이 진짜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민중을 벌레 정도로 보는, 무시하는 사람이 상류층 중에는 있겠죠. 그거는 있을 것 같아, 그죠? 우리 국민들은 별로 섞이고 싶지 않고 지들끼리만 1%의 0.1%의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저는 그런 생각들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중에 뭐 친중, 뭐 빨갱이, 뭐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보고 자꾸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북한에 무슨 간첩도 아니고 저 김정은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공산화되는 거 진짜 싫고 저는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리의 자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아요. 여기 황룡사가 유지돼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약간 도를 넘는 듯이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게 내전이나 독재나 내전은 이런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 괜찮았어. 계속 경제 성장에 고속 성장을 했거든요. 희망이 계속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우리는 잘 살 거야라는 희망이 있었어. 근데 지금 2025년인 지금은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잘 될까? 성장할까? 트럼프가 저렇게 자국 이제 메이크 아메리카 이러면서 아메리카 다시 잘 나가자 이러고 있고 관세 이렇게 이 세계 무역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인구도 줄고 있지. 우리나라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친중이다. 이렇게 지금 법이 무너졌다. 쪽으로 하면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폭동이 계엄까지도 했고 그리고 법원 폭동하는 폭동도 일어났고 또 그 앞에서 계속 전광훈 목사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조직적으로 우리 무슨 국민위원회인가? 무슨 항쟁위원회인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국민들을 다 모아서 조직적으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쓰는 그런 모임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내전이거든요. 내전. 국민 저항권을 얘기하면서 동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직화되고 그 사람들한테 무기가 지급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전 되는 거예요. 폭동에서 내전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한번 내전이 내전은 왜 생기는가 할 때 지금 같은 상황이 교과서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도 굉장히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해당이 돼요. 전조 증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나도 정치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너무 얘기하지 말아야 되나?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게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 분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 나는 우리가 분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화합하고자 얘기를 더 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아니 지금 나라에 이런 법이 무너졌다. 법치가 무너졌다. 뭐가 무너졌다. 자꾸 이러니까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연휴 때 기도에 심취하고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민주주의예요. 인본주의 아닙니까? 모두 다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발심하시고 번뇌를 다 끊으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